챕터 1. 인간이 겪는 고통의 본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왜 나이가 들수록 더 허전하고 외로울까? 이 나이에도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까?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이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발견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고통은 우리 삶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를 원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계속 흘러가듯이 우리 마음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고 갈망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차 한 잔이 마시고 싶습니다. 차를 마시고 나면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고 싶고 산책을 하다 보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마치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와 같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60대, 70대를 넘어서면서 여러분께서 자주 느끼시는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허무함입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남은 게 뭐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켰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빈손인 것 같은 느낌. 이것이 바로 허무함입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쁩니다. 배우자와는 오랜 세월을 함께했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할 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외로움은 젊었을 때와는 다른 더 깊은 외로움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불안에 대한 두려움, 혹시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밤에 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처음 들으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는 말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고통을 느끼는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은 마치 민감한 악기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소리를 내고 비가 오면 또 다른 소리를 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도 반응하고 기억에도 반응하고 미래에 대한 상상에도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자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바빠서 설 명절에 내려가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그래,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작년에도 못 왔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나는 이제 자식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나의 작은 사건이 마음속에서 커다란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마음의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과거와 연결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고통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줄이려면 먼저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 마치 병을 고치려면 먼저 병의 원인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통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느끼는 허무함, 외로움, 두려움은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옆집 할머니도 공원에서 만나는 친구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둘째, 고통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느끼고 있다는 증거임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고통의 크기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같은 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고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십니다. 두 분 모두 혼자 사십니다. 한 분은 매일 외롭다고 느끼며 힘들어 하십니다. 또 한 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시며 평온하게 지내십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상황은 같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을 쇼펜하우어의 지혜와 함께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작은 촛불을 켜는 것처럼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작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챕터 2. 이 욕망을 줄이면 고통이 줄어든다. 자, 이제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동시에 아주 깊은 진리입니다. 욕망이 클수록 고통이 크다. 이 한 문장이 우리 삶의 많은 고통을 설명해 줍니다. 욕망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나는 이제 욕심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욕망은 눈에 잘 보입니다. 좋은 직장, 넓은 집, 좋은 차, 성공, 인정. 이런 것들이 젊은 시절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욕망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바뀔 뿐입니다. 60대, 70대의 욕망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했으면 좋겠다. 손주들이 나를 더 좋아했으면 좋겠다. 몸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배우자가 나를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친구들이 나를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이 욕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마치 끝없는 우물과 같다고요.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것이 생깁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하면 이번에는 더 오래 통화하고 싶어집니다. 손주가 방문하면 더 자주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고 자녀들도 모두 잘 키우셨습니다. 자녀 3명이 모두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도 내려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셨습니다. 둘째 딸은 자주 연락은 하지만 통화가 짧다고 섭섭해하셨습니다. 막내 아들은 자주 오기는 하지만 올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한다고 불편해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자녀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잘 지내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닐까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말이야.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자꾸 더 바라게 되네. 이것이 바로 욕망의 본질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자꾸 더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욕망은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고 충족되면 권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기쁘다가 곧 그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무릎이 아프셨다고 합시다. 매일매일 이 무릎만 좀 나았으면 하고 바라십니다. 그러다가 치료를 받아서 무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좋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 이번에는 허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입니다. 욕망은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이 생깁니다. 마치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답을 제시합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욕망, 과도한 기대, 남과의 비교에서 생긴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큰 기대가 어떻게 고통을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이번에는 자녀들이 모두 올 거야.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야. 이렇게 큰 기대를 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명절이 되니 큰아들은 바빠서 못 온다고 합니다. 딸은 왔지만 남편 일로 신경이 쓰여 표정이 어둡습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릅니다. 그 순간 큰 실망과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대가 만드는 고통입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현실과의 차이가 커지고 그만큼 고통도 커집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 할머니는 자녀들이 매주 방문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상황과 비교하게 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자주 오지 않을까? 이런 비교가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미련과 후회도 욕망의 한 형태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은 과거를 바꾸고 싶다는 욕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과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욕망은 영원히 채워질 수 없고 영원히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와 함께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바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건강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한 바람입니다. 자녀의 안녕은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매일 연락하는 것은 과도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둘째, 충분함을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아침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따뜻한 집이 있습니다. 전화기를 들면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한 것임을 느껴보세요. 셋째,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한 달에 한 번 온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한다면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낮은 기대는 자주 채워지고 자주 채워지면 자주 기쁩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자주 오지 않으면 서운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바쁜 인생이 있지. 내가 젊었을 때도 시부모님께 자주 못 갔잖아. 그때는 바빠서 그런 거였어.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각하시니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낮추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괜찮아. 아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건강하게 얼굴 보면 그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시니 자녀가 방문할 때마다 정말 기쁘셨다고 합니다. 욕망을 줄이자 고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평온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적게 바라면 자주 만족하고 자주 만족하면 자주 행복합니다. 이것이 고통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챕터 3.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마음이 가벼워진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짐 중 하나가 남들의 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짐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타인의 의견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평생 강조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 씁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체면이 깎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이런 고민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또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하느라 남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사회적 지위가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회사 부장님,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 아파트 할머니가 됩니다. 이 변화가 마음속에 공허함을 만듭니다. 그래서 더 남들의 인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노인정에서의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늘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어.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녀. 우리 집은 이 아파트에서 평수가 큰 편이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의 자신에게서 가치를 찾기 어려우니 과거의 영광이나 자녀의 성공 또는 재산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신 것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런 행동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느라 바쁩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둘째, 남들의 평가는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것에 우리의 행복을 맡기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셋째, 남들의 의견은 종종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모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 판단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니어 시절에 특히 흔히 겪는 관계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의 미묘한 신경전. 누가 더 자녀를 잘 키웠는지, 누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누가 더 건강한지. 이런 것들로 은근히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잘 지내나요? 손주들은 공부를 잘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가끔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특히 자녀가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거나 손주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아픈 소리 하면 안 돼. 짐이 될까봐, 돈 없다는 소리 하면 안 돼. 무시당할까봐.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도 진짜 자신을 숨깁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지칩니다. 늘 긴장하고 늘 조심하고 늘 체면을 지키려 애씁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편하게 있을 곳이 없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을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의 머릿속 이미지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신경 써야 할 것은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이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철학적인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 가치는 내가 정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없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들, 극복한 어려움들, 키운 가족들, 쌓아온 지혜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남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건강과 내 건강을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재산과 내 재산을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옆집 할머니가 자녀들한테 용돈 많이 받는다는 소리 들으면 속상했어.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 그분은 그분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더라고. 내가 건강하고 밥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야. 세 번째 방법은 진짜 나를 아는 사람들만 신경 쓰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몇 사람, 나를 진짜로 이해하는 몇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진짜 관계는 이렇게 솔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나 자신으로 살 것이다. 남들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살 것이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다짐입니다. 두 번째 습관, 남들의 평가에 대해 이렇게 반응해보세요. 누군가 뭐라고 하면 속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반박하려 하지 말고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세요. 남의 의견은 남의 의견일 뿐입니다. 세 번째 습관,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체면이 어떻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 선택해서 해보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해도 좋고 공원에서 혼자 산책해도 좋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보다 중요하고 우리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즉,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정말로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챕터 4.
비교하는 마음을 멈추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옆집 할머니 아들이 승진했대, 친구 손주가 명문대에 합격했대, 옛날 동창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상황과 비교하게 되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가 인간의 고통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비교하는 습관을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비교당하고, 직장에서는 능력으로 비교당하고, 가정에서는 형제 자매와 비교당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비교 속에서 살아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이 비교의 습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60대, 70대가 되면 비교의 대상이 바뀔 뿐입니다. 더 이상 내 능력이나 내 성공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60대 이후의 비교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것이 자녀입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옆집 아들은 의사래. 우리 딸은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친구 딸은 벌써 손주를 낳았대. 자녀의 성공, 자녀의 결혼, 자녀의 직업, 자녀의 효도까지 모든 것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별개의 인간입니다. 자녀의 삶은 자녀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녀를 통해 나를 평가받으려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재산도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저 사람은 연금을 얼마 받는데, 저 집은 아파트가 몇 채래, 저분은 자녀들이 용돈을 많이 들인대. 돈은 실제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는 순간 돈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넉넉하게 사셨습니다. 연금도 충분하고 저축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중에 더 부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들도 더 부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그 친구와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느끼셨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은 나이가 더 많은데도 등산을 다니시네. 저분은 약도 안 드신대. 이렇게 비교하면 내 몸이 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남과 비교하니 나만 아픈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도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저 부부는 정말 금슬이 좋아 보여. 저분 배우자는 참 자상하대. 우리 부부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인데 남의 부부와 비교하면서 불만이 생깁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비교가 일어납니다. 저분은 조문객이 정말 많네. 저 집은 화환이 가득하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비교하는 우리의 습관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행복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행복을 상대적으로 느낍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남보다 덜 가지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절대적입니다. 내가 가진 것 자체에서 오는 만족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옆집은 더 좋은 반찬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밥이 맛없어집니다. 밥은 똑같은데 비교하는 마음이 맛을 망친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며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평화로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지금 제주도 여행 중이래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시간이 초라해집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비교하는 마음이 평화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를 멈출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만의 기준을 세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큰 집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편안한 잠자리가 중요한가요? 많은 돈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걱정 없이 살 만큼의 돈이 중요한가요? 자녀의 성공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자녀의 행복이 중요한가요?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면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만의 기준이 됩니다. 둘째,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10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평온한가요? 5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감사할 줄 아나요? 이런 비교는 나를 발전시킵니다. 셋째, 충분함의 기준을 명확히 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게 걸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 하루 3끼 먹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일주일에 한 번 자녀 목소리 들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그 이상은 보너스가 됩니다. 이제 비교를 멈추는 실제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했다. 오늘 몸이 편했다. 이렇게 적다 보면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두 번째 훈련 비교하는 순간을 알아차리기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비교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그만하자.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세 번째 훈련 축하하기 연습입니다. 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보세요. 옆집 아들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속으로라도 참 좋겠다. 축하해라고 말해보세요. 질투나 비교 대신 축하를 선택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훈련 나만의 기쁨 찾기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만 즐거우면 되는 것을 찾으세요. 작은 화분 키우기, 좋아하는 라디오 듣기, 산책하며 바람 느끼기. 이런 소소한 기쁨들이 비교의 습관을 줄여줍니다.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평생 비교하며 사셨습니다. 자녀도 비교했고, 재산도 비교했고, 건강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 몇 달을 힘들게 지내셨습니다. 다행히 회복하셨는데 퇴원하신 후 할머니가 달라지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알았어. 다른 건 다 필요 없더라고. 그냥 걸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집에 갈 수 있으면 그게 천국이더라고. 남이 뭘 가졌든 이제는 상관없어.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해. 이 할머니는 비교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평화를 느끼셨습니다. 꼭 큰 병을 겪어야만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행복은 남과의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온전히 누릴 때 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비교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챕터 5. 고요함을 찾는 삶의 기술. 여러분, 혹시 하루 중에 정말 조용한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고요함 속에 있는 시간 말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가치와 고요함이 우리 마음에 주는 치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을 사랑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외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으면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은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로운 상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배우자도 각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도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고독을 두려워하면 외로움이 되지만 고독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됩니다. 조용한 시간이 주는 회복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루 종일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전화벨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자동차 소리. 이런 소리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도 자극입니다. 저녁은 뭘 먹지? 자녀한테 전화해야 하나? 병원 예약은 언제였지? 저번에 그 사람이 한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극과 생각이 많으면 마음은 쉴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일한 몸이 휴식이 필요하듯 마음도 고요함 속에서 휴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몇 년간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노인의 활동도 하시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시고 손주들도 돌봐주시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셨는데 항상 피곤하고 짜증이 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에 걸려서 일주일 정도 집에만 계셔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며칠 지나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으니 그냥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니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아, 나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했구나.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 의도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저녁에도 텔레비전을 끄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렇게 하니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고요함을 찾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책입니다. 하지만 그냥 걷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걸음만 느끼며 걷는 것입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주변의 소리들. 이런 것들을 그냥 느끼며 걷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책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합니다. 걱정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과거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치유가 되는 산책은 생각을 멈추고 그저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거창한 글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느낀 것, 본 것, 생각한 것을 몇 줄이라도 적어보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밤 일기를 쓰십니다. 긴 글은 아니고 딱 3줄만 쓰신다고 합니다. 오늘 좋았던 일 한 가지, 감사한 일 한 가지, 내일 하고 싶은 일 한 가지. 이렇게 쓰는 시간이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명상도 효과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숨 쉬는 것만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 그것만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났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네 번째는 단순한 일상 활동입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것. 이런 단순한 활동을 할 때 온전히 그 활동에만 집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한다면 물의 온도를 느끼고 그릇의 감촉을 느끼고 비누 거품을 보세요. 그 순간에만 온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명상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조용함이 고통을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자극이 많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조용한 환경에서는 뇌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또한 고요한 시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만날 기회를 줍니다. 바쁠 때는 내 마음이 어떤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용히 있으면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 내가 지금 외로웠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었구나. 내가 지금 슬펐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행복할 수 있는 능력과 비례한다.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요함은 내면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에 흔들립니다. 남의 말, 남의 시선, 세상의 소음. 이런 것들에 끌려다녀 보면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나를 찾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느끼는 게 뭔지,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이 고요함 속에서 분명해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요함은 혼자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없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거나, 말없이 함께 산책하거나,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도 고요함입니다. 특히 오랜 부부 사이에는 이런 고요함이 소중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편한 침묵. 이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고요함 속에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요함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충만한 상태입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들어오고 생각이 멈춘 자리에 지혜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 추구한 고독의 가치입니다. 챕터 6.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훈련.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름이 많이 늘었네. 머리가 많이 휘어졌네. 예전 같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 수용, 즉 셀프 액셉턴스는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예전에 내가 아니야. 이렇게 늙은 내가 싫어. 쓸모 없어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자기 부정이 커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몸이 변합니다. 60대, 70대가 되면 몸의 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키도 조금 줄어듭니다. 힘도 약해지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하는 생각에 슬퍼집니다. 둘째, 건강이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이제는 힘듭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고 작은 글씨 읽기도 힘듭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며 나는 이제 약해졌어 하고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셋째, 사회적 위치가 변합니다. 은퇴를 하면 회사 부장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면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역할이 사라지면 나는 이제 누구지? 하는 혼란이 옵니다. 넷째, 능력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어렵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변화를 느끼면 나는 이제 쓸모없어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몸이 변하고 능력이 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순리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부정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면 평화가 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몸의 변화를 인정하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울을 볼 때 판단하지 마세요. 주름이 많아서 보기 싫다가 아니라 주름이 있구나라고 그냥 관찰하세요. 머리가 휘어서 늙어 보인다가 아니라 머리가 휘어졌구나라고 사실만 인정하세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내 주름이 달리 보이더라고. 그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세월이더라고. 자녀 키우느라 걱정했던 시간들, 힘든 일을 견뎌낸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내 얼굴에 새겨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내 주름이 미워 보이지 않더라. 이것이 바로 자기 수용입니다. 변화를 부정하지 않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속도로 걸으면서 주변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구나. 오래 서 있기 힘들다면 그럼 자주 앉아서 쉬는 시간을 가지자. 저는 한 할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등산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높은 산을 빠르게 오르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니 더 이상 높은 산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해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등산도 못해 하시며 우울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높은 산은 못 가도 낮은 산은 갈 수 있잖아. 그리고 천천히 가면 예전에 못 봤던 풍경도 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고 나서 할아버지는 동네 야산을 천천히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는 길에 나무들, 꽃들, 새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는 7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등산을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의 변화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 인생이 바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섭섭함이 줄어듭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예전처럼 설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 뜨거운 사랑이 이제는 깊고
편안한 동반자의 사랑으로 변한 것입니다. 능력의 변화도 인정해야 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어렵다면 꼭 배워야 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가 아닌 관찰자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입니다. 평가하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다릅니다. 평가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예전보다 나빠졌어, 마이너스 이것은 평가입니다. 하지만 관찰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 몸이 예전과 달라졌구나, 마이너스 이것은 관찰입니다. 평가를 하면 항상 비교가 따라옵니다. 예전의 나, 남들, 이상적인 모습.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지금의 나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관찰은 비교 없이 그냥 보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듯이 나를 바라보세요. 아, 오늘은 무릎이 좀 아프구나. 오늘은 기분이 좀 우울하구나. 오늘은 혼자 있고 싶구나. 이렇게 판단 없이 그냥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통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통은 현실을 부정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래서는 안 돼, 마이너스 이 생각이 고통을 만듭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래 마이너스 이 생각은 평화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자녀에게 전화했는데 통화가 짧게 끝났습니다. 이때 자식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면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자녀가 지금 바쁜가 보다. 나도 바쁠 때가 있었지 하고 받아들이면 덜 서운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와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나야. 나는 소중해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예전 같을 필요 없습니다. 남들과 같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챕터 7. 삶의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법.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이 안 오실 때가 있으신가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말입니다. 내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자녀들은 잘 지낼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오늘은 이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다소 숙명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체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는 뜻입니다. 미래 걱정이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괴로워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걱정을 하셨습니다. 내년에 아프면 어떡하지? 10년 후에 혼자 생활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지금 이 순간은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생각해 보시더니 지금은 괜찮지. 아프지도 않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집도 있으니까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은 문제가 없으시네요. 미래의 걱정 때문에 지금 이 괜찮은 순간을 망치고 계신 거예요. 제 말에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신 거죠.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요. 60대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언제 큰 병에 걸릴지 몰라.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정말 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걱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걱정을 매일 하면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아프지도 않은데 벌써 환자처럼 살게 됩니다. 건강한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둘째,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연금이 계속 나올까? 물가가 더 오르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누가 돌봐주지? 경제적 불안은 실제로 큰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올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 짐이 되기 싫어라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셋째, 자녀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우리 아들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딸이 이혼하면 어떡하지? 손주가 아프면 어떡하지? 자녀가 아무리 성장해도 부모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불확실성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걱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통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걱정에서 온다. 정말 정확한 관찰입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을 줄이는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괜찮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는 괜찮은가? 오늘 하루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10년 후, 5년 후가 아니라 오늘. 오늘이 괜찮으면 오늘은 성공한 날입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자주 사용한 방법입니다. 가장 두려운 일을 상상해보고 그것이 일어나도 견딜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병에 걸릴까 봐 두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병원에 가야겠지. 치료를 받아야겠지. 힘들겠지만 견딜 수는 있을 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최악을 상상하고 받아들이면 역설적이게도 그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견딜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음가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고 나머지는 맡기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경제를 위해 절약하고, 관계를 위해 연락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운동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절약해도 경제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손을 떠난 일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 내 행동, 내 태도, 내 노력, 내 말, 내 선택. 이런 것들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먹을지 말지,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말지, 친절하게 대할지 말지. 이런 것들은 내 선택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 결과, 남의 생각, 남의 행동, 미래에 일어날 일, 과거에 일어난 일.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지면 삶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항상 자녀 걱정을 하셨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정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빚을 지면 어떡하지? 매일 이 걱정으로 잠을 설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아들 사업에 도움이 안 되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끔 격려해주고 필요하면 조금 도와주는 거지. 결과는 아들이 책임질 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고 나서 할아버지는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걱정되지만 그 걱정에 잠식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성은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지금을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이 괜찮다면 오늘은 감사한 날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됩니다. 불확실성과 함께 산다는 것은 불안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인다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챕터 8. 고통에서 자유로운 마음, 그리고 남은 인생.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줄이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더 평온하게 살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눈 철학적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통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아직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둘째, 욕망을 줄이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우리의 고통 대부분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서 옵니다. 적게 바라면 자주 만족하고 자주 만족하면 자주 행복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셋째,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남들의 평가를 의식하는 데 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남들의 머릿속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나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넷째, 비교를 멈추어야 합니다. 비교는 고통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 행복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치유됩니다. 조용한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벽할 필요 없고 예전 같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일곱째,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지금을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모든 지혜를 하나의 원칙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적게 바라고 현재에 머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적게 바라면 욕망이 줄어듭니다. 현재에 머물면 미래 걱정과 과거 후회에서 벗어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항에서 오는 고통이 사라집니다.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 원칙을 기억하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더욱 평온하게 사는 실천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세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구나.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하루의 톤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언, 하루에 한 번은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10분이든 30분이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마음을 정화하고 회복시킵니다. 세 번째 조언, 매주 한 번은 자연과 시간을 보내세요. 공원을 걷거나 강변에 앉아 있거나 하늘을 바라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자연 앞에서 우리의 걱정은 작아집니다. 네 번째 조언,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말들을 아끼지 마세요. 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소중히 하세요. 다섯 번째 조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맛있는 식사 한 끼, 편안한 잠자리.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큰 것을 바라지 말고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여섯 번째 조언,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자주 꾸짖지 말고 자주 격려하세요.
나 자신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7번째 조언 의미 있는 활동을 하나 가지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봉사활동, 화분 가꾸기. 내가 하고 싶은 일, 의미를 느끼는 일을 하나 찾으세요. 이것이 삶의 활력을 줍니다. 8번째 조언 과거를 정리하세요.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9번째 조언 미래를 계획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건강을 위한 계획, 경제를 위한 계획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 집착하지 마세요. 계획은 가이드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10번째 조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하세요.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할 필요도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사시면 됩니다. 고통은 줄이고 평화는 늘리며 사시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세요. 그것에 감사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질입니다.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감사하게, 의미 있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고통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사이사이에 평화를, 기쁨을, 감사를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배운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통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실천할 차례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위한 의도를 세우세요. 오늘은 비교하지 않고 살아보자. 오늘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보자. 오늘은 작은 것에 감사해보자. 이렇게 하나의 의도만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잘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아쉬운 것이 있으면 내일은 더 잘하면 돼 하고 다독이세요. 인생은 완주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을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행이 평온하고 감사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통에 대해 연구했지만 그가 정말로 원한 것은 평화였습니다. 마음의 평화. 그것이 그가 추구한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평화를 찾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적게 바라고 현재에 머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험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잔잔한 길입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내일도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남아 조금씩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줄이고 평화는 늘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런 삶으로 채워지기를, 매일매일이 조금 더 평온하고 감사한 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고통에서 자유로운 마음,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키우고 누리는 것. 그것이 남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과제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